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 전공 B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근육계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의 평활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딱 봐주시면 A번은 다단위 평활근이죠. 그 다음에 B번이 단일 단위 평활근이고요. 제가 뭐 설명 써놨는데 사람의 평활근은 수축 개시 신호와 활성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 A, 이거 다단위죠. 다단위 평활근은 눈의 홍채, 대혈관벽, 그 다음에 기도벽 등에 분포하면서 자율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수축한다 그랬는데요. 자율신경 또는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수축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단일 단위로 수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적 시냅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극 연적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B번의 단일 단위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소화계, 생식계, 비뇨기계 기관들의 벽하고 그 다음에 소혈관 벽 등에 분포하면서 자율신경 신호 없이도 수축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 조율성. 이렇게 자동 조율성 나타내는 단일 단위 이 평활근은 주변으로 수축 신호를 이렇게 전파하기 때문에 세포 연접 중에 특히 전기적 시냅스 하면 간극 연접이죠. 그래서 간극 연접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경이나 호르몬이 수축을 뭐 개시하지는 않지만 수축 활성을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는 조절 역할은 할 수가 있죠. 나의 단일 단위 평활근에서도. 근데 이제 수축 개시, 수축 자체를 그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이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나에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인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실험 관련된 문제인데요. SV4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수행한 실험인데 이 바이러스 배양액으로부터 이제 DNA를 분리를 했어요. 바이러스 DNA를 0.25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의 농도, 그래서 농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분리한 DNA와 1 유닛 퍼 마이크로리터의 힌드3 제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혼합했다 그랬는데요. 제한 효소 1 유닛은 1 마이크로그램의 DNA를 1시간 동안 모두 절단할 수 있는 제한 요소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1시간 동안에 모든 절단 부위를 다 절단할 수 있다라는 거. 1 유닛은. 근데 이제 밑에 실험 1, 2, 3을 봐주시면 테넥스 완충액을 이제 총 부피 10 마이크로리터로 만들 때 10분의 1씩 넣어줬네요. 그래서 1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줬고 그다음에 실험 1에서는 힌드3 제한 요소가 없었고 실험 2와 3에서는 제한 요소 유닛이 좀 차이가 나네요. 실험 2에서는 1 유닛.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다 분해할 수 있는 양 넣어줬고 그다음에 실험 3에서는 그거의 5분의 1 정도의 제한 요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SV40 DNA 같은 경우 실험 1에서 실험 3까지 모두 동일하게 1 마이크로그램을 넣어줬는데요. 위에 농도에서 봐주시면 0.25 마이크로그램이 마이크로리터당 들어있으니까 1 마이크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 4 마이크로리터 위에 농도의 DNA 용액을 첨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류수를 몇 마이크로리터 넣어서 파이널로 10 마이크로리터를 맞췄는지 한번 써보면 실험 1에서는 완충액 1 마이크로리터, 그 다음에 힌드3 안 들어갔고 DNA 4 마이크로리터에서 총 5 마이크로리터 넣었는데 총 넣은 게 이제 그렇게 5 마이크로리터인데 여기 이제 증류수를 첨가해서 최종적으로 10 마이크로리터 맞춰야 되니까 5 마이크로리터의 증류수를 넣었겠네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완충액 1, 그 다음에 힌드3 1, 그 다음에 SV40이 4 해서 6이니까 4 마이크로리터 물을 넣어서 10을 맞췄겠고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1 마이크로리터 완충액에 0.2 유닛이면
0.2 마이크로리터 넣었겠네요. 그 다음에 DNA 4 마이크로리터니까 합치면 5.2 마이크로리터여서 4.8 마이크로리터의 증류수를 넣어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볼륨 매 증류수를 넣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해서 실험 1과 2는 37도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을 했고, 그러면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 1은 제한 요소가 없으니까 안 잘렸을 거고, 실험 2는 제한 요소 1 유닛을 넣었을 때 모두 다 절단 부위가 다 절단됐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실험 3 같은 경우에는 제한 요소 양도 적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시간도 30분만 반응시켰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전부 다 잘리진 않고 랜덤으로 중간중간에 안 잘린 부위가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각 반응액의 반응 산물들을 전기용동 이용해서 분리했을 때 실험 1과 2만 보여줬는데요. 실험 1은 힌트3로 절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맨 위에 플라스미드 전체, 제일 큰 DNA 밴드 하나만 나타나고, 실험 2에서는 위에서 모든 힌트3 부위가 다 절단됐을 때 생성될 수 있는 A부터 F까지 6개의 절편들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럼 이제 밑에 빈칸에서 실험 2에서 첨가한 증류수의 양 4 마이크로리터. 그래서 기억은 4이고, 그 다음에 실험 3의 전기용동 결과에서 관찰될 수 있는 DNA 밴드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몇 베이스 페어 길이의 밴드일까? 위에 보니까 A부터 F까지 뭐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게 215 베이스 페어 염기쌍 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동안에 충분히 DNA를 절단시킬 수 있는 양을 넣지를 않았고, 시간도 30분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 3의 결과는 어떤 밴드 패턴이 나왔어야 되냐면 랜덤으로 부분적으로 잘리기 때문에 사실 맨 위에 전혀 안 잘린 플라스미드 DNA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제 막 중간중간 잘리기 때문에 A부터 F까지의 절편들이 뭐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길이 절편들, 뭐 이렇게 2개 이상의 절편들의 길이가 합쳐진 중간 길이 절편들까지 나타나서 이게 레더 패턴으로 아마 밴드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이즈가 제일 크기가 가장 작은 밴드는 여전히 215 베이스 페어겠죠. 그래서 F 절편의 양쪽 힌트3 부위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15 베이스 페어 절편도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부터 F까지 모든 절편 나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 합쳐진 중간 길이 절편, 맨 위에 안 잘린 절편까지 막 레더 패턴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동일한 215 베이스 페어 길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215입니다. 그 다음에 생교로운 문제 건너고 6번 문제 보실게요. 6번 아주 유명한 켈빈의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인데요. 그 켈빈 사이클, 켈빈 회로에서 광합성의 그 탄소 고정 산물 순서를 밝힌 실험이죠. 단세포 녹조류 클로렐라 배양세포를 준비를 했고, 클로렐라 세포 현탁에게 C14로 표지된 C14로 표지된 CO2를 첨가하면, 요게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 고정이 이루어지면 시간대별로 켈빈 회로에서 켈빈 회로의 중간 산물 순서대로 방사능이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2초, 7초, 60초 뭐 이렇게 광합성 시간별로 유발하고 끓는 에탄올에 세포 현타객을 넣어서 대사물질 추출했어요. 반응 종료시키고 추출. 그랬을 때 이제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전개 후에 X선 필름을 이용해서 자가방사법으로 광합성 산물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가방사법 엑스레이 필름 얹어가지고 까맣게 감광된 것은 다 C14, 그 탄소의 방사능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스팟인 거죠. 우리 2D 요거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를 2D 방법으로 전개를 했죠. 그래서 1차 전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개를 또 다른 용매 조건으로 해서 최대한 물질들을 이제 스팟 하나가 단일 물질,
함유하고 있게 좀 세밀하게 분리하는 2D 2차원 TLC를 수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2초, 7초, 60초 뭐 패턴 나왔는데요. 2초에서 가장 굵은 스팟으로 나온 것은 켈빈 회로의 첫 번째 생성물, 탄소 고정 단계의 최초의 생성물이 A 스팟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 스팟이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7초가 되면 그 스팟이 좀 줄어들고 그 밑에 B 스팟이 이제 조금 제일 진하고 큰 밴드로 스팟으로 나타났죠. 그럼 그다음 생성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초에 C가 A와 B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C 같은 패턴도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A에 해당하는 물질은 켈빈 회로의 첫 번째 생성물 3PG 또는 3PGA 뭐 한국말로 인산글리세르산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물질의 생성에 필요한 명반응 산물은 무엇인지 쓸 것 그랬는데요. 3PG랑 일단 스팟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약간 줄어들면서 B가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다음으로 생성된 생성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B는 바로 그 다음 생성물인 13BPG 또는 13DPG 뭐 A까지 쓰셔도 되고 DPG 13 2인산글리세르산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요 물질 생성에 필요한 명반응 산물 우리 PG랑 BPG의 차이점은 인산기가 하나 더 부착된 게 이 두 번째 타입이죠. 1번과 3번 탄소에 모두 인산기가 부착된 형태인데요. 그러면 명반응 산물 중에 ATP 그러니까 요 BPGA를 생성시키는 인산기를 제공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ATP라고 하셔야 됩니다. 13BPG 그러니까 요 B 스팟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0초면 이제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G3P 생성된 다음에 이제 육탄당하고 아미노산들도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탄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C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2초, 7초에 비해서 많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육탄당 뭐 그다음에 유기산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서는 C4 식물의 잎으로 위의 실험을 수행할 경우에 A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 물질이 유관 속초 세포 내로 수송되는 경로를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요. C4 캠 광합성 아주 뭐 자주 나오는 우리 광합성과 관련된 시험 문제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탄소 고정의 최초 산물을 묻는 거니까 C4 화합물인 C4 유기산인 옥살 아세트산 OAA라고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물질이 이제 유관속초 세포 내로 수송되는 경로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세포에서 시작하는지부터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C4 광합성에서는 그 잎의 표피 쪽에 가까운 엽육세포 쪽에서 탄소의 최초 고정. 그래서 이 4탄소 유기산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뭐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정리를 잘 해보시면 옥살 아세트산 4탄소 유기산 형태로 최초 고정. 요거 하는 효소 많이 나왔었죠 시험에 PPC, PP 카르복시화 효소였습니다. 그래서 CO2에다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합쳐서 PP 카르복시화 효소가 탄소의 최초 고정 유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4탄소 유기산인 말산 형태로
주로 이제 변환돼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엽육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말산이 우리 인맥 주변은 인맥에서 이제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다발초 세포 또는 이제 유관 속초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 두 세포의 세포벽을 가로지르는 물질 이동 통로, 원형질 연락사, 플라스모데스마타 타고 이동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CO2 내려놓고 피루부산으로 분해된 애가 이제 PP로 다시 이제 전환이 일어날 텐데, 그 과정에서 ATP가 이제 추가로 소모되죠. 뭐 거기까지 적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CO2가 켈빈 회로로 유입돼서 이제 G3P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 때 요 탄소 고정 단계에서 루비스코가 사용이 될 건데, 이동하는 경로, 수송되는 경로를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엽육세포에서 말산으로 OAA가 전환된 후에 원형지 연락사를 타고, 이거 무슨 경로죠?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다발초 세포로 유입된다. 네, 수송되는 경로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연락사가 꼭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세포 이름, 엽육세포에서 이렇게 유관속초 세포로 말산 형태로 전환, 그 얘기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7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신호전달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다음 표는 세포 A에서 동일한 신호전달 경로에 참여하는 중계 단백질, 신호 매개 단백질 XYGZ를 발현시키는 유전자 중에 어느 하나 또는 두 개가 동시에 돌연변이 되었을 때 어느 하나 또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돌연변이 되었을 때 신호물질 자극 시 반응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대조구에서 정상 XYG 다 가진 경우에 세포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신호물질 자극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1에서 X 기능 상실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세포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2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3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 Y, Z 중에 어느 하나가 기능 상실이 됐을 때 신호 전달 경로, 이제 뭐 업스트림에 있는 중계 단백질이 그 다음에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호 중계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능 상실됐을 때, 한 개라도 기능 상실됐을 때 세포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실험에서 X와 Y가 정상이고 Z가 특히 지속 활성화일 때 세포 반응 일어났었는데, 5에서 X가 기능 상실 돌연변이 되었을 때 Z의 지속 활성화가 소용이 없어서 세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Z와 X 중에 누가 더 윗단계, 업스트림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다운스트림에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 더 다운스트림인가요? Z와 X 중에. 이 사실로부터 Z가 지속 활성화여도 다운스트림이 중요하죠. 다운스트림에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으면 세포 신호 전달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5번의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Z가 X보다 업스트림이 있다. X가 다운스트림 신호 매개 물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 6에서 이번에는 Z가 지속 활성화인 상태에서 Y가 기능 상실,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역시 세포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Y와 Z 사이에 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Z가 지속 활성화인 경우에는 무조건 세포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Y의 기능 상실과 상관없이. 그 얘기는 Z가 다운스트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업스트림 기능 상실되었어도 아래쪽이 지속 활성화, 다운스트림 쪽에 일어나 있으면 세포 반응이 유발되죠. 그래서 Y가 Z보다 업스트림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호 전달 경로가 나오네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Y. 그래서 Y가 그 다음에 Z가 X보다 또 업스트림이었으니까 요렇게 활성화, 요렇게 활성화 유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Y, G, X 이런 순서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활성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6에서 우리 돌연변이 세포에 X의 지속 활성화 돌연변이가 추가로 일어난다면 기능 상실이 Y에 일어났고 Y가 기능 상실 일어나고 Z가 지속 활성화인데 X까지 지속 활성화 돌연변이가 추가로 일어난다면 신호 처리와 미처리 시 세포 반응 유무를 제시하고 근거를 설명해라 그랬는데요. X가 일단 뭐 Z는 제껴놓고 Z도 지속 활성화이긴 한데 다운스트림의 지속 활성화가 결정적이죠. 그래서 X가 가장 하류, 가장 다운스트림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X의 지속 활성화는 신호 유무와 상관없이 뭐보다 추가하자면 Y와 Z의 활성과도 상관없이, 활성 여부와도 상관없이 지속적인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실게요. 그림은 여름철 온대 지역 호수에서 깊이에 따른 산소, 황화수소 농도, 그 다음에 온도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깊이, Y축에서 깊이가 표수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수층 있는데 우리 온대 호수에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파르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층이죠. 그래서 요걸 딱 봤을 때 나가 온도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표수층에서 온도가 여름이니까 가장 높고 수온약층에서 온도 변화 가파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수층에서 온도가 낮은 온도가 뭐 이제 4도씨 부근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는 나가 온도 그래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다가 산소와 황화수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황화수소라는 것은 황산염 가지고 우리 현기성 호흡을 했을 때 생성되는 그런 산물이잖아요. 이 현기성 세균이 현기성 호흡할 때 생성되는 그런 H2O 대신에 생성되는 그런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심수층에서만 나타나야지 돼요. 그래서 현기성 호흡이니까. 아까 산소 농도 그래서 가가 자동적으로 산소 농도가 됩니다. 산소 농도 우리 표수층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심수층에서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그 가가 산소 농도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수온약층에서 가파르게 변화되는데 나와의 차이점은 나는 심수층에서도 이렇게 낮은 온도 나타나는데 가는 심수층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수층이 산소 농도가 희박하겠죠. 그래서 가가 산소이고 특히 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그런 심수층에서만 산소 농도가 낮은 특히 산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 봤을 때 다가 황화수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기역과 니은 중에 물의 밀도가 더 낮은 쪽은 어느 것인지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요. 기역이 표수층이고 니은이 심수층인데 심수층이 온도가 낮죠.
4도씨 정도까지 이제 온도가 낮은데 물의 밀도는 4도씨 부근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높으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낮은 쪽은 기역, 표수층 부분인 기역입니다. 그다음에 봄철 호수의 부영양화가 일어날 때 심수층에서 산소의 농도는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부영양화에 의한 이제 녹조 가능성을 떠올리셔야죠. 부영양화로 인해서 뭐 녹조 우리 온대 호수니까 녹조로 설명드릴 건데 녹조는 단세포성 녹조류하고 그다음에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네, 엄청나게 빠른 증식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부영양화 에다가 이제 온도 상승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증식이 마구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영양화로 유입되는 물질들 중에 이런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물질들의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 질산염이나 인산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유입되면서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얘네들의 빠른 증식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녹조류 남세균 증식이 이제 마구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또 사체들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또 죽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사체들이 이제 심수층 이렇게 호수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사체가 호수 바닥에 죽죠. 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유기물 퇴적물들이 막 쌓이면서 이런 유기물 사체를 분해하는 세균들은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럼 호기성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죠. 세균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용존 산소량 DO를 감소시키겠죠. 점점 산소 농도가 희박해집니다. 산소 농도가 이제 희박해지면 혐기성 세균들이 아까 같이 그런 황산염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것들을 생성하게 돼요. 심수층에서. 그래서 심수층에서 산소의 농도는 기존에 비해서 이제 뭐 빠르게 감소한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런 녹조 발생과 이제 그에 따른 결과 요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에서 황화수소 농도 그래프는 다이고 요거 혐기성 호흡 과정 중에 우리 이제 혐기성 세균들이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전환시켜서 황산염을 이제 전자 수용체로 이용해서 황화수소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심수층에서만 나타나는 그래프 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